우아한 방어. 참 폐결핵이라는 것이 이 전쟁 중에서 또 면역이 떨어질 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제 B세포로 시작하는 단어라. B세포. 10년의 시간을 되돌려서 1951년 병력이 심상치 않은 8살 소년의 배제서에 있는 월트리드 종합병원에 나타났던 때로 가보자. 이전 18개월 동안에 소년은 폐렴을 비롯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으로 18차례 이상의 병치레에 시달렸다. 소년은 감염 중의 일부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살아있었다. 소년의 몸은 거의 면역강화를 할 수 없었을 것처럼 보였다. 월트리드 병원에서 소년을 치료한 의사는 브루톤이라는 면역계 최고의 전문가였다. 브루톤은 항체를 찾는 실험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항체가 감염을 인지하고 찾아내는 데 관여한다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항체는 질병의 부분을 찾아내어 연결하는 열쇠이다. 항체가 있는 세포들은 생명의 척결을 선언하며 악인을 찾아낸다. 이 소년이 월트리드 병원에 있을 때에는 이런 기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체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었다. 브루톤은 당시 최신 테스트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혈액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항체는 상대적으로 약한 전하가 흐른다. 따라서 테스트에는 혈액을 전기장에 넣은 다음에 항체를 포함하는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유체를 일부 분리해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8살짜리 소년에는 감마 불린이 전혀 없었다. 소년은 항체를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원발 면역 결핍증의 최초 사례였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출간한 브루톤의 자서전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발견이었다. 중요성으로 볼 때에 황열병의 발견에 비할 만하다. 의학 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그 소년과 테스트는 연구원들에게 항체가 없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경우에는 골치 아픈 점이 더 있었다. 소년에게 항체가 없었지만 백혈구 세포는 있었고 계속해서 일부 바이러스를 해치우고 있었다. 소년의 흉선도 멀쩡했다. 이 수수께끼는 과학자들을 괴롭혔다. 방어의 주요 부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신체 방어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놓고 면역학자들 사이에 극심한 분열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항체가 방어 행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항체는 외부의 위협을 공격하는 일종의 물질이자 과정화학 반응이었다. 이것을 항체 매개 면역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T세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은 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불렀다. 세포 매개 면역은 T세포가 기준이라는 의미였다. 수백 년 전 파브리시우스의 닭에서 유래한 수수께끼가 이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소년이 월트리드에 나타났던 그 다음 해인 1952년 오하이오 조립대학의 한 젊은 과학자가 지도 교수가 거의 한 마리를 해봐야 검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교수가 윤활 주머니를 제거하자 그게 뭐죠? 어떤 기능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 좋은 질문이야. 자네가 알아보기에 교수가 말했다. 젊은 과학자는 이렇게 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파브리시우스 윤활 주머니가 생후의 3주 동안에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고 추정했다. 2년 뒤인 1954년 동료 연구원 하나가 윤활 주머니를 제거한 닭이 백신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체가 아주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윤활 주머니 없이는 항체도 없었다. 흔적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하다. 적어도 조류만큼은 항체가 윤활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윤활 주머니가 없다. 이러한 의문점은 맥스 쿠퍼 박사를 통해서 일부 해소되었다. 그는 밀러처럼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현실에 영향을 받은 의사였다. 그의 생애는 면역계 역사의 일부로서 부차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쿠퍼는 1940년대와 50년대 초 미시시피 촌 구석에 성장했다.
그는 소도시 살면서 학교의 자벽구워, 식료품점 점원, 유전 노동자, 신문 배달 등 온갖 잡다한 일을 했다. 그의 부모는 드물게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어린 맥스 쿠퍼에게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의사였다.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요 라고 그는 회상한다. 맥스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다. 쿠퍼는 둘란과 대학을 졸업했다. 마지막 학년에 소화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환자는 시카고와 뉴올리언스 사이를 운행하는 철도 회사인 파나마 유한 회사의 열차 차장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분리되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자선병원의 유색 인종 전용구역에 있었다. 당신은 병원의 피부색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분은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근무중인 선임의사에게 증세를 설명해 주었다. 브라운 씨의 주요 증상은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선임의사가 말을 끊었다. 누가 자네한테 이 검둥이를 브라운 씨라고 부르라고 했지? 선임의사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검둥이를 브라운 씨라고 부르려고 가르쳤나? 툴런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네. 네, 알겠습니다. 쿠퍼가 대답했고 그렇게 대답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다. 1960년에 미국 백인의 평균 수명은 70.5년이었다. 정부가 집계한 비백인의 평균 수명은 약 63.5년이었다. 여기에는 환경 그리고 환경과 면역기 상호작용 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았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나중에 소개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았고 백인과 비백인 사이에 일관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쿠퍼에서는 인종의 차이와 그들의 방어력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문화, 환경, 차별 같은 개인, 사회의 정체성,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 자신과 남을 이해하는 방식 등을 정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아이디어는 면역기가 인체를 감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정의하고 감시하는 핵심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친다. 1960년대 중반 자크 밀러는 형성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다. 미네소타 대학에 있던 쿠퍼는 더욱더 치열해지는 면역기에 관한 논쟁에 매료되었고 누구든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희귀한 질병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스코트 얼드리치 증후군이라 불리는 질병으로서 이 환자들은 심각한 면역 결핍에 시달린다. 이들은 단순 포진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몸이 단순 포진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몸 전체가 감염되어서 사망에 이릅니다. 쿠퍼가 말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3년 안에 사망했다. 쿠퍼는 부검 결과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었다. 결과는 많았지만 항체는 매우 적었다. 형사는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전체 면역기는 동작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림프구는 두 종류 있던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에 T세포 말고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의미였다. 면역기는 형성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닭에게서 한 가지 단서가 나왔다. 연할 주머니가 없는 닭은 항체가 아주 적었다. 쿠퍼 의사를 비롯한 동료들은 답을 얻고자 즉시 닭을 대상으로 실험했고 면역세포 한 세트에는 연할 주머니에서 온 것도 있었고 형선에서 온 것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야 닭에서 용도를 알 수 없었던 두 가지 부위가 이제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열쇠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간은 닭이 아니며 인간에게 연할 주머니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항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다음 단서는 덴버에서 생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던 연구원들에서 나왔다. 이들은 생지가 형성을 이뤄도 여전히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러한 방어는 생지의 골수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형성에서 온 세포와 골수에서 온 세포가 함께 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아마도 그 연구원은 형성에서 온 세포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골수에서 유리한 세포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연구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은 현재의 분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크 밀러가 다시 조사해보았다. 그는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일에 일조했다.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해요. 밀러스가 호주에서 전화로 내게 말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고전적인 실험입니다. 그는 T세포와 B세포의 연관성을 찾는 중대한 실험에 대해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실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다. 혈통에 따른 두 가지 종류의 생기를 교배하여 접종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밀러 박사의 발견은 면역학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그가 내게 보낸 이메일에 고스란히 옮긴 표현이며 사실 과장도 아니었다. 그리고 밀러의 복잡한 실험은 일련의 면역세포는 흉선에서 만들어지고 또 다른 면역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 유형의 세포에는 세포 간 관계를 정의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T세포는 골수에서 태어나 흉선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곳에서 성장했다. T세포는 아주 믿을만한 세포처럼 보였다. T세포는 질병이나 감염과 직접 싸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B세포가 있다. B세포는 골수에서 생긴다. 이들 세포는 밀러가 항체 형성 전도세포라고 부른 것으로 어떤 방법이든 질병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B세포는 몇 가지 지시사항과 부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정보는 T세포에서 오는 듯했으며 T세포는 다른 세포에게 공격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었다. B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항체를 생산했으니 흉선에서 생성한 T세포는 싸우거나 전투를 지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장군이자 병사였다. 적어도 이것이 당시의 이론이었다. 많은 부분이 유효하기는 했지만 빠져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았다. 밀러는 면역계의 두 싸움권을 지칭하는 기발한 이름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특별히 기발하거나 유용한 이름을 짓지 못했다. 그렇지만 몇 년 뒤에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뻔해 보이는 관련성에 따라 이들 세포에 이름이 붙여졌다. B세포라고 하는 이름은 윤활 주머니와 골수 B에서 온 것이고 본 메로에 온 것이고 T세포는 흉선에서 T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T세포와 B세포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는 면역 저널에 글을 싣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훗날의 밀러서는 이렇게 썼다. 멋질 뿐 아니라 이론적이기까지 하다. T세포와 B세포 재치 있는 이름이다. 이들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이들이 함께 작용할 때 소통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면역세포, T세포, B세포, T세포와 B세포. 이제 우리는 T세포와 B세포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거의 매년 그 뉘앙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들 세포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오랫동안 T세포와 B세포는 개념적으로 면역계의 핵심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부분적인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잠재적인 살생세포를 비롯하여 통신 및 감시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과연 T세포, B세포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1622년 가스팔의 아살리가 개를 해부하면서 발견했던 새하얀 정맥을 기억하는가? 하얀 물질은 백혈구로 구성이 된다. 이들 중에 일부는 T세포이고 일부는 B세포이며 다른 세포도 섞여 있다. 대체로 백혈구는 대다수가 혈액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적혈구와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적혈구는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다. 또한 두 세포는 외형에 큰 차이가 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적혈구는 안쪽이 우아하게 음부 표현 아름다운 어령이다. 백혈구는 못을 둘러박은 야구공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한 수많은 못은 수용체라고 하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들 세포는 정보의 중심이지만 잔인한 킬러가 될 수도 있다. 백혈구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산소를 음보하는 적혈구만큼이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T세포와 B세포는 면역계에서 가장 특화된 부분이다. 특히 복잡하거나 흔치 않은 백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마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B세포와 T세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정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 세포는 특정 질병에 맞춰서 생성이 된다. 사실상 우리를 감염시키는 모든 병원균과 승부는 백혈 사이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열쇠는 T세포와 B세포가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질병에 접근할 수 있는지, 침입자를 제거하는 수만 개의 방어세포를 정확히 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가령 독감이 유행하는 철이 되었다고 해보자. 비행기나 버스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사무실에 독감이 걸린 사람이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상정해보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나 CDC는 그 정도 거리는 부족하며 대책이나 기침에 의해서 독감 바이러스가 1.8m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혹은 보건자가 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난간에 접촉하여 독감 바이러스가 내 피부에 옮길 수도 있다. 키스나 포옹, 악수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다. 당신이 콧물을 닦으면 바이러스가 번식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면역계는 거의 즉시 침입자의 존재를 알아챈다. 하지만은 발견의 연대기 속에서 그 당시 과학의 여정은 처음 만난 침입자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면 다시 독감과 인간 T세포와 B세포로 돌아가 보자. 처음 당신이 감염하면 몸에서 일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 기간에 인간의 우아한 방어체계는 T세포와 B세포의 강력한 대응을 기다린다. 그 기간은 5일에서 7일까지 걸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적절한 B세포와 T세포가 적절한 항체 혹은 소형체와 접촉하거나 혹은 병원균과 접촉하여서 해당 기간에 맞는 방어균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대다수 가장 적은 케이스는 이러한 면역 반응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며칠 그냥 좀 앓는 것이다. 이는 이때까지 방어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T세포와 B세포 같은 정확한 방어가 없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T세포와 B세포가 서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면역계의 복잡한 진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T세포의 표면에 있는 못처럼 생긴 것은 소변이나 지문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처럼 병원균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T세포는 병원균을 직접 알아보지 못한다. 대신에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큰 맥락에서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위험한 침입자가 나타나면 T세포에게 경고 메시지가 오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 T세포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 일부는 보병이 되고 일부는 장군이 된다. 장군들은 T세포를 최전선에 배치한다. 혹은 B세포를 전장으로 보낸다. B세포는 또한 항체라는 특별한 종류의 소형체를 이용해서 더 직접적으로 병원균을 눈치챌 수가 있다. 항체는 흔치 않은 능력을 지닌 단백질 분자로 면역계의 중심이다. 항체는 B세포의 표면에 있다. 항체가 병원균을 찾아내는 모습은 흡사 안테나와 침 열쇠의 조각과 같다. T세포가 날카롭고 B세포는 좀 부드럽게 보이네. 항체는 안테나처럼 신호를 수신한다. 그리고 각각의 항체는 정력의 주파수가 조정되어 있어서 한 종류의 신호만 수신한다. 실제로 각 항체는 매우 특별해서 우리의 몸을 흐르는 수십억 개의 백혈구 표면에 있는 항체는 대체로 고유하다. 대다수의 안테나와는 달리 항체는 아무 신호나 수신하지 않는다. 한 가지 신호만 수신한다. 이런 특징이 진화에서 한 가지 종류의 유기체에만 연결된다. 이렇게 세포의 표면에 있는 항체들은 우연히 자신의 짝이거나 짝이 되는 유기체를 만난다. 먼저 그대로 충돌하거나 접촉을 통해서 말이다. 이들 백혈구는 우리의 몸을 흐르면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시끌벅적 한 축제를 돌아다닌다. 뒤섞인 채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몇 년 동안 즐거운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짜잔 하면서 그들만의 결합할 수 있는 화학 구조와 정면으로 마주친다. 항체가 결합하는 것은 세포의 작은 혹이나 소용체이다. 항체가 결합하는 것은 항원이라고 부른다. 항원은 항체의 짝이다. 항체와 항원은 자물쇠와 열쇠처럼 서로 짝이 된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때 내 몸에 퍼지려고 애쓰는 병원균이 특정 항원을 나타낸다. 내 몸에는 항원을 발견하여 짝을 이룬 다음에 그것을 전멸시키는 B세포가 있다. B세포는 억수 같은 나머지 방어선의 출발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도 T세포와 B세포는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즉 두 세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세포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서 적응 면역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적응력은
인간의 역사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발견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백신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백신이라는 것이 나왔던 거지.